어서 오세요. 이곳은 조용한 밤, 꿈과 이야기가 머무는 밤의 도서관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한 한 편의 전래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그 이야기, 그 시절의 따뜻했던 숨결이 오늘의 밤을 감싸줍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볍게 놓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지금부터 한국 전통 이야기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줄지 않는 쌀괴짝. 어느 마을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단 두 식구였지만 몹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먹을 것을 얻어오곤 했어요. 아주 힘들게 살면서도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잘 모셨지요. 아버님, 이웃 마을에 일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소원인걸요. 며느리는 항상 시아버지를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그날은 오후부터 비가 내려 일을 마치지 못해 품삯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한나절 일을 더 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지요. 며느리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어쩐다지 아버님께 드릴 저녁 끼니가 없으니. 끼니를 거르게 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골목을 돌아 나올 때였어요. 길바닥에 똥 한 무더기가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는 걸음을 멈추고 똥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어머나, 보리쌀이 있네. 똥이 빗물에 씻겨 나간 곳에는 누런 보리쌀이 소복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똥 속에 있는 보리쌀을 보자 더럽다는 생각보다는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보리쌀이라도 가져갈까? 굽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끓여 먹는 게 낫겠지. 며느리는 보는 사람이 없나 주위를 살피며 앞치마에 보리쌀을 주워 담았어요.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똥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보리쌀을 여러 번 씻었어요. 그러고는 그 보리쌀로 밥을 지었답니다. 솥에서 김이 나고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겼어요. 어디 한번 먹어보자. 똥 냄새가 안 나야 할 텐데. 며느리는 그릇에 밥을 담기 전에 한 숟가락 먼저 떠서 먹어보았어요. 시아버지가 배탈이 나면 안 되니까요. 시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맛있게 보리밥을 다 먹었어요. 얘야, 아주 맛나게 잘 먹었다. 너도 어서 먹어라. 하루 종일 일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냐? 예, 아버님, 저는 부엌에서 먹을게요.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맛있어 하자 마음이 놓였어요. 똥냄새가 안 나서 정말 다행이야. 아버님께서 끼니를 거르시는 건 차마 볼 수가 없어. 며느리는 자기가 한 일을 다행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르르 쾅쾅!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똥에 있는 보리쌀로 밥을 지어 시아버지께 드렸다고 하늘이 나한테 천벌을 내리나 보다. 며느리는 겁이 나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쥐고 벌벌 떨며 하늘에 빌었어요. 그때 마당에서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저승사자가 온 줄 알고 무서워서 온몸을 오들오들 떨기만 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부엌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어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네. 저 괴짝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며느리는 무서웠지만 마당으로 살금살금 나가봤어요. 며느리는 괴짝을 들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이 속에 뭐가 들었기에 이렇게 무거울까? 며느리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며시 괴짝을 열어보았어요.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요? 괴짝 속에는 하얀 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너무 놀란 며느리는 뒤로 벌렁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아이고 엉덩이야. 아픈 걸 보니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닌가 봐. 세상에 이게 다 쌀이야, 쌀. 며느리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제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며느리는 괴짝을 들고 시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괴짝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이 괴짝은 틀림없이 하느님이 내리셨나 보다. 네 효성이 갸륵해서 주신 선물인 게야. 보통 괴짝이 아닐 테니 잘 보관하도록 해라. 예, 아버님, 소중하게 잘 두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괴짝에서 쌀을 퍼내어 밥을 지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쌀을 퍼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늘 아버님께 깔깔한 보리밥만 해드렸는데 이제는 하얀 쌀밥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며느리는 입버릇처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쌀밥을 맛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분명히 괴짝에서 쌀을 퍼냈는데 저녁밥을 지으려고 괴짝을 열어보니
쌀이 처음처럼 수북히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아침에 쌀을 퍼냈는데. 괴짝 안에 있는 쌀은 퍼낸 만큼 줄어들어야 할 텐데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이게 웬일일까? 며느리는 저녁밥 지을 쌀을 퍼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잘 살펴보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괴짝이 궁금해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눈을 뜨자마자 얼른 달려가 괴짝부터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쌀은 여전히 줄지 않았지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건 요술 괴짝이야. 퍼내도 줄지 않는구나. 그날 낮에도, 그날 밤에도 쌀은 여전히 줄지 않았어요. 며칠을 퍼내도 괴짝에는 다시 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며칠 전 똥에서 얻은 보리밥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게 효성이 깊으니 어찌 하늘인들 가만히 있겠느냐. 참으로 네가 대견스럽구나.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어. 시아버지는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우리 며느리 장하다. 장하고 말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어요. 이리하여 며느리는 영원히 줄지 않는 쌀괴짝으로 시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모시며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잘 살았답니다. 구렁이 선비와 색시. 옛날 어느 마을에 신씨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른 걱정은 없었지만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끗한 물을 떠놓고 하늘에 빌었지요.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식이라도 좋으니 부디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 할머니는 불을 뗄 때 쓰는 나무인 까만 부직갱이가 뱃속으로 쏙 들어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뒤 할머니는 아기를 가졌어요. 여보, 배가 불러오는 것 좀 보. 분명히 잘생긴 아들일게야. 그런데 할머니가 낳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몸이 검은 구렁이였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할머니는 너무나 기가 막혀 구렁이를 장독대 시루 밑에 숨겨두었지요. 할머니네 앞집에는 세 딸을 둔 부자가 살았어요. 어느 날 앞집 세 딸이 아기를 구경하러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낳은 아기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구렁이를 보여주었지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구렁이를 본 두 언니는 깜짝 놀라 달아났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어요. 어머나, 구렁이를 낳으셨군요. 그러고는
호호호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지요. 구렁이는 앞집 처녀들을 본 뒤부터 할머니를 졸랐어요. 어머니, 앞집 처녀에게 장가가게 해주세요. 뭐, 네가 사람한테 장가를 가겠다고? 그건 안 될 말이다. 그래도 구렁이는 자꾸 졸랐지요. 마침내 할머니는 처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처녀 어머니는 펄쩍 뛰었어요. 아니, 구렁이가 우리 딸한테 장가를 들겠다고요? 처녀의 어머니는 그저 장난삼아 딸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얘들아, 뒷집 사는 구렁이가 너희한테 장가를 들고 싶다는구나.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에구머니, 구렁이한테 어떻게 시집을 가요? 맏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둘째 딸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요. 그런데 막내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시집 가겠어요. 마침내 구렁이와 막내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구렁이는 긴 막대기 끝에 올라가 색시와 인사를 나누었지요. 첫날 밤이 되자 구렁이가 색시에게 말했어요. 따뜻한 물 좀 떠다 주시오. 색시가 물을 가져오자 구렁이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허물을 벗고 아주 잘생긴 젊은이가 되어 나타났어요. 색시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나는 하느님 아들인데 죄를 지어 구렁이가 되었소. 앞으로 100일만 아무 탈 없이 넘기면 진짜 사람이 되어 당신과 함께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구렁이 선비는 뱀 허물을 색시에게 주었어요. 만약 이 허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헤어지게 된다오. 색시는 뱀 허물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언니는 샘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두 언니는 구렁이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떠나자 막내에게 찾아왔어요. 얘야, 구렁이 선비의 허물은 어떻게 했니? 막내는 입을 꾹 다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심술쟁이 언니들은 동생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옷장에서 구렁이 선비의 허물을 찾아 태워버렸어요. 구렁이의 허물을 태우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멀리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서울 하늘까지 날아갔지요. 시험을 보던 구렁이 선비는 그 냄새를 맡자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오더니 곧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구렁이 선비는 시험장에서 뛰쳐나와 어디론가로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색시는 머리를 깎고 스님처럼 목탁을 손에 쥐고는 남편을 찾으러 길을 나섰어요. 모두 내 잘못이야. 허물을 잘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런데 어디로 가야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색시는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며 서울로 갔어요. 색시가 어느 들판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새를 쫓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새들아, 이 벼는 구렁이 선비가 장가갈 때 쓸 것이니 그만 먹어라.
그 노래를 들은 색시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구렁이 선비라는 분을 보았니? 산 너머 까마귀한테 물어보세요. 색시는 산을 넘어 까마귀를 찾아갔어요. 까마귀야, 구렁이 선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다오. 쇠똥벌레 3마리를 잡아다 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가까스로 쇠똥벌레 3마리를 잡아다 주었어요. 그러자 까마귀는 산 너머 농부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색시가 농부를 찾아가니 농부는 일만 잔뜩 시키고는 고개 넘어 마귀 할멈에게 물어보라고 했지요. 그래서 마귀 할멈을 찾아가니 마귀 할멈은 검은 빨래는 희게, 흰 빨래는 검게 빨아주면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할머니, 빨래를 다 했으니 이제 가르쳐주세요. 오냐, 이걸 타고 물속 나라로 들어가 보아라. 마귀 할멈은 나뭇잎 하나를 뚝 따서 물에 띄워주었지요. 색시가 나뭇잎을 타고 물속 나라로 들어갔더니 고래등처럼 큰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남편이 있는 곳이구나. 색시는 문 앞으로 가서 목탁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젊은 여자가 쌀 한 되를 떠가지고 나왔어요. 색시는 구멍이 뚫린 자루에 쌀을 받았어요. 그러자 땅바닥으로 쌀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이것을 줍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색시는 젓가락으로 쌀알을 한 톨 한 톨 집어 자루에 담았어요. 어느새 밤이 되어 하늘에 둥그런 달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구렁이 선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달은 땅 위에 우리 색시를 보고 있지만 나는 못 보네. 그 말을 들은 색시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저 달은 우리 구렁이 선비를 보고 있지만 나는 못 보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구렁이 선비가 뛰어나왔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얼싸안았어요. 하지만 구렁이 선비는 낮에 색시에게 쌀을 주었던 여자와 살고 있었어요. 구렁이 선비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두 사람에게 내기를 시켰어요. 남학신을 신고 물동이를 이고 가서 자고 있는 호랑이에 콧수염을 뽑아오는 사람과 살겠소. 색시는 남학신을 끈으로 단단히 묶고 천천히 호랑이 굴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물속나라 색시는 이기려는 생각이 너무 앞서 남학신도 묶지 않고 헐레벌떡 뛰었어요. 그 바람에 남학신이 벗겨지고 물이 쏟아져 빨리 갈 수가 없었지요. 색시가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제야 물속나라 색시는 호랑이 굴 앞에 다다랐지 뭐예요. 내기에 진 물속나라 색시는 너무 속이 상했지만 약속대로 남편을 땅 위의 색시에게 보내기로 했지요. 내기에서 이긴 색시는 다시 구렁이 선비를 신랑으로 맞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버지를 구한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원님은 욕심이 무척 많았어요. 남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파서 잠도 안 자고 빼앗을 궁리부터 했어요. 원님은 마을에 오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이 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무슨 원님이 저래? 저번 원님이 훨씬 좋아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던 도리가 어머니에게 입을 비죽이며 말했어요. 쉿! 도리 어머니는 원님이 들을세라 얼른 도리를 데리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지요. 그때 원님이 도리 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저 여인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있어 보이는걸. 이를 어쩌나? 원님은 도리 어머니가 마음에 든 거예요. 옳지. 저 여인을 데려와 시중을 들게 해야겠다. 하지만 아무리 원님이라도 무턱대고 남편과 아이가 있는 남의 집 부인을 데려와 부려먹을 수는 없었지요. 이를 어쩐다. 원님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떠올렸어요. 추운 겨울날 아침, 포졸들이 도리네 집에 들이닥쳐 도리 아버지를 끌고 원님 앞으로 갔어요. 나는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요. 도리 아버지는 원님이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내일까지 산딸기를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내를 내게 주어야 한다. 큰일 났네.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산딸기를 찾는단 말인가. 도리 아버지는 눈이 쌓인 산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샅샅이 뒤져도 산딸기는커녕 푸른 잎사귀 하나 볼 수 없었어요. 아내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집으로 돌아온 도리 아버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리에 누웠어요.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고 말이에요. 도리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도리 어머니와 도리는 문고리를 흔들며 애타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마지못해 문을 연 도리 아버지는 아주 슬픈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도라, 원님이 내일까지 산딸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네 어머니를 데려가겠다는구나. 그 말을 듣고 도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도리는 전혀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지 뭐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는 오히려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도리에게 무슨 꾀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도리는 원님을 찾아가 넙죽 절을 했어요. 원님 안녕하세요. 너는 누구냐? 저는 도리입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러 산에 가셨다가 뱀에 물려 앓고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네 이놈! 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원님, 그러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는지요? 원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온몸을 푸들푸들 떨기만 했어요. 하지만 욕심 많은 원님이 이 정도로 물러설 리는 없겠지요.
원님은 금세 다른 꾀를 냈어요.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러고는 다시 도리 아버지를 불렀어요. 수탉이 낳은 알을 먹고 싶으니 내일까지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도리 아버지는 또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알을 낳는 수탉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원님이 수탉이 낳은 알을 가져오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는구나. 이번에도 도리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도리는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안녕하세요. 어찐 또 네가 왔느냐?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간밤에 아기를 낳으셔서 못 오십니다. 예끼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러면 수탉은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원님은 도리네 가족을 모조리 끌고 와서 심술궂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겠다. 이번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오면 모두 용서해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도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겁이 나서 벌벌 떨었지요. 요즘 입맛이 없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오늘 점심은 심리나무로 만든 심리 요리가 먹고 싶구나. 지금 당장 심리 요리를 만들어 오너라. 심리나무요? 심리 요리요? 도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심리나무가 도대체 뭘까? 심리 요리는 처음 들어봐요. 집에 돌아온 도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도리는 오히려 빙긋 웃지 뭐예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뒷산에 있는 오리나무를 2그루 베어 오시고 어머니는 오리를 2마리만 잡아주세요. 도리는 아버지가 베어온 오리나무에 불을 지펴 오리 2마리를 푹 삶았어요.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원님에게 달려갔지요. 원님, 심리나무로 만든 심리 요리를 가지고 왔어요. 원님은 도리가 가져온 오리 요리를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놈! 이게 오리 요리지 어디 심리 요리냐? 오리나무 2그루로 불을 뗐으니 더하면 심리나무요. 오리가 2마리니 더하면 심리 요리가 아닙니까? 도리는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요. 원님, 시키실 일이 또 있으십니까? 기가 찬 원님이 2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아니다. 네 꾀는 정말 못 당하겠구나. 욕심을 버린 원님은 오히려 도리에게 상을 내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서 착하게 살았답니다. 복을 받으러 간 총각. 옛날에 아주 부지런한 머슴 총각이 살았어요. 머슴 총각은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어요. 돌보던 암소는 앓다가 죽었고 농사도 큰 비가 오는 바람에 망치고 말았지요. 주인은 이 머슴이 복이 없어서 그렇다며 내쫓았답니다.
쫓겨난 머슴총각은 다른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도 잘 자라던 소가 죽고 농사도 망치고 말았지요. 또다시 쫓겨난 머슴총각은 결국 시집간 누나와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누나네 농사까지 망치게 되었지 뭐예요. 나는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 아주 먼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복을 주는 어른을 찾아가 볼까? 머슴총각은 누나네 집을 떠나 복을 주는 어른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요. 길을 떠난 머슴총각은 날이 머물자 묵을 곳을 찾다가 99칸쯤 되어 보이는 아주 큰 기와집을 발견했지요. 이 집에서 묵고 가야겠다. 머슴총각은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머슴총각은 대문을 밀고 안으로 계속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대문은 12개나 되었지요. 머슴총각은 열리지 않는 마지막 대문을 두드리며 다시 소리를 질렀답니다.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겁에 질린 여자종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죄송하오나 이 집에서는 머무실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머슴총각이 묻자 여자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이 집은 식구들이 아주 많은 부잣집이었는데 밤만 되면 12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식구들을 잡아갔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가씨와 저만 남아 잡혀갈 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머슴총각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면 아무도 잡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주인 아가씨는 머슴총각이 묵고 가도록 허락했지요. 머슴총각은 그날 밤 아가씨와 여자종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 바가지 3개에다 눈, 코, 입을 그린 뒤 새빨갛게 칠을 했어요. 머슴총각은 바가지를 얼굴에 붙이고 갓을 점잖게 썼답니다. 그러고는 마루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긴 담뱃대를 물었지요. 한밤중이 되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자 대문이 모두 열리면서 도깨비들이 몰려왔어요. 이상하다. 우리 대장은 머리가 둘인데 마루에는 머리가 셋인 대장이 있네. 얼마 뒤 머리가 둘 달린 대장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대장도깨비는 머슴총각을 보더니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집 사람들을 밤마다 잡아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팥죽을 먹으러 온 것인데 이 집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듣기도 전에 놀라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팥죽만 먹으면 돌아간단 말이냐? 예, 그 말을 들은 머슴총각은 여자 종에게 큰 솥 가득 팥죽을 끓이도록 했지요. 팥죽을 맛있게 먹은 도깨비들은 소리를 지르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아가씨가 머슴총각에게 말했어요. 나그네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모르오나 저희 집에 머무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머슴총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복을 주는 어른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나그네님, 복을 주는 어른을 만나시면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왜 3년 동안은 죽었다가 다시 3년 동안은 살아나는지를 꼭 알아봐 주세요. 머슴총각은 그 까닭을 알아오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났답니다. 머슴총각은 길을 가다가 깊은 강을 만났어요.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강 한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디를 가느냐? 복을 주는 어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 혹시라도 그 어른을 만나면 내가 왜 천년 동안 백사공을 했는데도 하늘로 못 올라가는지를 알아봐 주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머슴총각은 할아버지와 약속하고 강을 무사히 건넜어요. 머슴총각은 마침내 복을 주는 어른이 있는 나라에 다다랐지요. 그러고는 그 어른을 찾아가 물었답니다. 왜 저에게는 복이 없는 거지요? 그러자 어른이 대답해 주었지요. 너는 남을 많이 도와주며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은 머슴총각은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았지요.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99칸의 집에 있는 은행나무가 3년 동안은 죽었다가 3년 동안은 다시 살아나는 까닭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집주인이 은행나무 아래에 돈괴짝을 묻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뱃사공이 1000년 동안 일을 해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 뱃사공은 이무기인데 입안에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것이다. 말을 마친 어른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지요. 머슴총각은 어른이 사라진 곳을 향해 절을 한 뒤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강가에 다다르니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하늘로 못 올라가는 까닭은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자 뱃사공은 이무기로 변하더니 여의주 1개를 머슴총각에게 주었어요. 그러고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12대문 집에 이르자 주인 아가씨가 머슴총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대로 돌아오셨군요. 그래, 은행나무에 대해서 알아오셨나요? 네, 은행나무 아래 돈괴짝을 묻어두었기 때문이랍니다. 머슴총각이 괭이로 은행나무 밑을 파니 정말 돈이 가득 든 괴짝이 나왔답니다. 이제 도깨비도 물러갔고 아버지 돈도 찾았으니 당신과 함께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머슴총각은 기쁜 마음으로 아가씨의 청을 받아들였어요. 결혼을 한 뒤 머슴총각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지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답니다. 왕비가 된 우렁이 각시. 어느 마을에 젊은이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밭둑에 앉아 쉬며 중얼거렸지요. 이 밭에 곡식을 갖고 누구랑 같이 먹으며 살까? 그때 어디선가 예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같이 먹지. 응? 웬 여자 목소리일까? 깜짝 놀란 젊은이는 다시 한번 말해보았지요. 그러자 똑같은 대답이 들려왔어요. 나랑 같이 먹지. 젊은이가 여기저기 둘러보았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우렁이 한 마리만 보일 뿐이었어요. 지금 네가 대답을 했느냐? 네, 저를 집에 가져가 물항아리 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젊은이는 신기해하며 우렁이 말대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젊은이는 밥을 지으러 부엌에 나갔다가 무척 놀랐어요. 누가 벌써 밥상을 차려놓았지 뭐예요. 이상하다. 누가 밥상을 차려두었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밥은 물론 깨끗한 옷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젊은이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오늘은 누가 그러는지 알아봐야지. 어느 날 젊은이는 일찍 일을 끝내고 돌아와 부엌에 숨었어요. 얼마 뒤 물항아리에서 우렁이가 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우렁이는 물항아리에서 나오자마자 예쁜 색시로 변하더니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젊은이는 눈을 크게 떴지요. 믿어지지가 않아. 내일 다시 숨어서 봐야지. 다음 날 젊은이는 다시 숨어서 부엌을 엿보았어요. 역시 우렁이가 색시로 변해 밥을 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얼른 달려가 색시를 꽉 붙잡았지요. 그러자 몹시 놀란 색시가 말했어요. 저를 놓아주세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색시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젊은이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렁이 색시는 젊은이의 아내가 되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젊은이의 아내를 보았어요. 임금님은 예쁜 아내를 빼앗고 싶어 젊은이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우리 나무배기 시합을 하자. 네가 이기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네 아내를 데려가겠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걱정하다 병이 나서 알아 누웠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이 많아서 나무를 먼저 벨 게 뻔했으니까요. 젊은이의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젊은이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일어나세요. 바닷가에 가서 반지를 끼운 이 편지를 던지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면 임금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내는 젊은이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젊은이는 아내가 시킨 대로 반지를 끼운 편지를 가지고 바닷가로 갔지요. 젊은이가 반지를 끼운 편지를 바다에 던지자 으리으리한 용궁이 나타났어요. 용왕님이 젊은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 애는 내 딸인데 말을 안 들은 벌로 우렁이가 되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다.
내 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다. 용왕님은 젊은이에게 술을 담는 호리병을 주었어요. 젊은이는 그걸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임금님의 신하들은 벌써 산의 나무를 거의 다 베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소리쳤어요. 어서 호리병 뚜껑을 여세요. 호리병 뚜껑을 열자 그 속에서 몇천 명의 일꾼들이 도끼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의 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지요. 결국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지고 말았답니다. 임금님은 내기에 진 게 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타고 강 건너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젊은이가 또 걱정하자 아내가 말했어요. 편지를 가지고 바다로 가보세요. 아버님이 말 한 피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용왕님이 볼품없이 삐쩍 마른 말을 내주었어요. 젊은이는 크게 실망했지요. 그런 말로는 도저히 임금님을 이길 수 없을 테니까요. 이윽고 시합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의 말은 힘이 세고 빠르게 생겼는걸. 에게 저 말은 병이 들었나 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말의 모습만 봐도 임금님이 이길 게 뻔했어요. 둥둥둥.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어요. 구경꾼들은 강을 건너는 두 말을 보며 손에 땀을 쥐었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젊은이가 훨씬 앞서 강을 건너자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은 서두르다가 강물에 빠졌어요. 신하들이 달려가서 임금님을 구해냈지요. 화가 난 임금님이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시합날 임금님은 나라에서 가장 크고 빠른 배를 가지고 나왔어요. 젊은이는 용왕님이 준 작은 배를 가지고 나왔어요. 젊은이의 배는 보잘것 없었지요.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자 두 배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젊은이의 배가 앞서 나갔어요. 임금님의 배가 바다를 반쯤 건넜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검은 구름이 잔뜩 몰려왔어요. 우르르 쾅쾅쾅.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며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임금님의 배는 파도에 휩쓸려 마구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흔적도 없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마음씨 나쁜 임금님이 용왕님의 노여움을 샀던 것이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구경꾼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이 마음씨가 나빠 벌을 받은 거라고. 맞아, 벌을 받은 거야. 우리 이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저 젊은이를 임금님으로 모시도록 하세. 그러세.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새 임금님이 된 젊은이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우렁이 색시 왕비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느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강원도에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려면 먼저 산이 높고 골짜기도 깊어야겠지만 아름다운 봉우리에 바위도 많아야겠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바위로 된 봉우리 12,000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산 이름을 금강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하느님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모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땅 위에 있는 바위들은 모두 듣거라.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고자 하노라. 그래서 12,000개의 봉우리가 필요한데 너희들 가운데 얼굴이 잘생긴 바위는 모두 강원도로 오너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바위들은 이 소리를 듣고는 앞다투어 금강산으로 모여들었어요. 어서 가서 금강산 12,000봉이 되어보세.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 묻혀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사는 게 훨씬 자랑스럽거든요. 경상도 울산에 있던 바위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울산 바위는 부푼 가슴을 안고 금강산을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났지요. 울산 바위는 여러 날을 걸어서 강원도 양양에 있는 설악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하느님께서 벌써 금강산에 12,000봉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발 늦었구나. 진작 서둘러 올걸. 금강산에 12,000봉이 된 바위들은 얼마나 좋을까. 울산 바위는 맥이 탁 풀려서 한 발짝도 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울산 바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울산까지 그 먼 길을 되돌아갈 힘도 없고 가서도 친구들에게 놀림당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금강산보다는 못하지만 이곳 설악산도 울산에 있는 산보다 훨씬 아름답구나. 울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 울산 바위는 설악산 흔들바위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울산 바위가 강원도 양양의 설악산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울산 원님은 퍼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내가 강원도 양양의 원님을 찾아가서 울산 바위 값을 내놓으라고 해야겠다. 울산에 있던 바위를 공짜로 줄 수야 없지. 심술궂은 울산 원님은 벼슬아치들을 거느리고 강원도 양양으로 갔어요. 사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울산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고을 설악산에 있는 바위 때문에 왔습니다. 바위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양 원님은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설악산 흔들바위 뒤쪽에 있는 잘생긴 바위 말입니다. 예. 얼마 전에 바위 봉우리 하나가 더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울산 원님은 이제 양양 원님이 자기 꾀에 걸려들었다고 마음속으로 좋아했어요. 사또,
그 바위는 본래 우리 울산 땅에 있던 바위올시다. 금강산으로 가다가 1만 2천 봉이 다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설악산에 주저앉은 것이지요. 예, 그런데요. 그래서 그 바위에 대한 세금을 받을까 합니다. 아니, 세금이라니요? 양양원님은 난데없이 세금을 내라는 말에 기분이 몹시 나빠졌어요. 사또, 그 바위는 비록 금강산의 봉우리는 못 되었지만 아주 잘생긴 바위랍니다. 설악산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울산 바위 덕분에 설악산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바위가 떠난 뒤로 우리 고을의 산은 아주 볼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양양원님은 울산원님의 말을 듣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마땅하게 물리칠 구실이 생각나지 않았지요. 양양원님은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울산원님의 말대로 세금을 내려니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위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거늘. 나 원참 이 일을 어쩐다지? 양양원님은 이리 누워서 한숨, 저리 누워서 또 한숨을 내쉬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양양원님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속을 끓이고 있자 아들이 다가와 그 까닭을 물었어요. 아버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네가 알 일이 아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욱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저도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옛말에도 효는 부모님의 얼굴을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러자 양양원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아버님,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울산 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얘야, 울산 사또는 보통 억지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어찌 이겨낼 수 있단 말이냐? 아무 걱정 말고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양양원님은 어린 아들이 자신만만해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다음 날 울산원님은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양양원님을 찾아왔어요. 사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울산 바위에 세금을 주시겠지요? 글쎄요. 그러자 울산원님이 화가 난 목소리로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글쎄라니요.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지요. 남의 고을에 있던 바위를 가지셨으면 그만한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때 두 사람 뒤에 서서 지켜보던 양양원님의 아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울산 사또님, 저는 양양 사또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런데 무슨 일이냐? 사또님, 울산 바위는 우리가 울산에서 훔쳐온 게 아닙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이 되겠다고 스스로 찾아가다가 여기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우리 고을에도 잘생긴 바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저 바위를 도로 가져가 주십시오. 만약에 다시 가지고 가실 수가 없다면
저희가 울산바위를 치워야 하니까 사또님께서 저희에게 세금을 내셔야겠습니다. 울산원님은 그만 말문이 콱 막혔어요. 혹 때려왔다가 혹 하나를 더 붙인 꼴이 되었거든요. 울산원님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돌아갔어요. 커다랗고 무거운 울산바위를 다시 가져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지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어린 아들의 재치로 위기를 넘긴 양양원님은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경상도에 있던 울산바위는 이렇게 해서 강원도 설악산에서 계속 살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전래동화가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숨결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꿈속에서도 오늘의 이야기처럼 고운 장면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밤의 도서관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조용한 밤 당신의 곁을 지켜드릴게요. 좋은 꿈 꾸세요. 고요한 밤 잘 자요.